안녕하세요.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과 영 인연이 없는 것 같은 50대 남자입니다. 저 또한 아직 10대인 아들을 둔 한 사람이긴 하지만 좋고 올바른 부모가 되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그건 부모가 된 이상 평생 풀어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모라는 존재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된 건 다름 아닌 제 팔자 때문이에요. 제 아들만큼은 친부모와 처부모에 대한 복이 없던 저와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아버지에게 저를 거의 버리듯 내팽개치고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새 인생을 시작하는데 혹을 달고 있을 순 없지 않겠냐며 당시 부산에서 식당을 하던 할머니께 절 맡겼죠. 에휴, 내가 자식놈 인성교육을 저렇게밖에 시키지 못한 걸 어쩌겠누. 겨우 다 키워서 결혼시켜 놨더니 제 5년을 못 살고 도리어 제 엄마한테 짐덩이까지 얹어주는 꼴이라니. 내 팔자야. 아유, 내 팔자야. 할머니는 저를 내치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맡게 된 어린 손자를 반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 밑에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컸어요. 할머니가 절 구박하셨던 건 아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저런 소리를 듣는데 그 어떤 사람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제가 24살 때 할머니는 때 이른 병환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아버지는 웬일로 상주 노릇을 성실하게 하더군요. 그리고 할머니의 발인이 끝난 후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유산을 남긴다더니 내가 이 노인네 덕을 다 보네. 아버지는 유산을 챙기러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왔던 거였어요. 아버지는 할머니의 가게와 집을 처분한 돈을 챙기고 곧장 다시 서울로 올라가더군요. 아직 학생이던 제겐 용돈 10,000원이라도 건네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부모 대신이었던 할머니를 잃게 되었습니다. 20대 중반까지 아르바이트와 공장 일을 전전하던 저는 25의 나이에 서울로 올라와 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취업을 했을 쯤부터 갑자기 아버지가 제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돈이었죠. 광일아, 회사 잘 다니고 있냐? 다른 건 아니고 주위에 보면 자식들이 취업하면 다들 부모한테 용돈도 주고 한다는데 말이다. 너도 이제 번듯한 직장인이니 나이 든 네 아버지 생활비라도 좀 꼬박꼬박 보내야 하지 않겠냐? 기가 찼지만 바보 같게도 저는 처음 몇 번은 아버지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한창 외로움에 사무칠 때라 그렇게나마 나도 아버지라는 존재와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돈 요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제 생활비마저 빠듯해 돈을 보내지 못했던 어느 달엔 아버지가 제게 화를 내며 이러더군요. 뭐? 돈이 없어? 너 내가 우습냐? 어? 다른 거 몰라도 네 부모한테 보낼 돈은 알아서 빼놔야 할 거 아니야? 아무튼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꼭 지 엄마를 닮았다니까? 재수없게. 잔말 말고 어떻게든 마련해서 돈 보내라. 어? 이 배은망덕한 놈. 적어도 널 낳고 키워준 값은 제대로 셈해서 치러야 할 거 아니야? 낳고 키워준 값,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버지가 있었기에 제가 세상에 나오긴 했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절 키워준 기억은 제겐 전혀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자취방도 이사를 했고 집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아버지가 제게 연락을 하지도 찾아오지도 못하게 말이죠. 가슴 한쪽이 뻥 뚫린 듯 싫었지만 한편으론 오히려 후련했어요. 제게 남은 부모에 대한 미련을 드디어 전부 버리게 된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마음 허했던 시기에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진이었어요. 사진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군요.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사진에 담으면 돌아오지 못할 그 시간에 대한 기억을 그 한 장의 사진에 가둬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시간에서 내가 느낀 바람, 냄새, 촉감과 감정까지 전부 다 말이죠. 저는 사진 속에 아주 많은 것들을 담았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지나간 첫 연애의 풋풋했던 감정, 한겨울의 추위를 쓸쓸하게 이겨내고 있던 앙상한 나무와 다시 피어나는 새순의 푸릇한 내음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점점 취미로만 즐기고 있던 사진을 보다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한동안 고민을 하던 저는 결국 회사에 사표를 내고 사진사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결혼식 스냅 사진을 전문으로 찍어주는 업체에 들어가 잡일과 보조 사진 기사 역할을 하며 돈을 벌게 된 거죠. 실수도 많이 하고 컴플레인도 받아보고 회사에서 욕도 많이 들어먹었지만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며 월급만 보고 꾸역꾸역 버티던 이전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뿌듯함이 느껴졌으니까요. 이후 저는 몇 개의 업체를 전전하며 일을 배웠습니다. 프리랜서로도 제법 돈을 벌 수 있게 될 정도로요. 인맥이 쌓이며 연예계 쪽 일들을 소개받기도 했고 가끔은 해외로 나가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일만 하던 저는 30대 후반의 나이에 프로필 사진을 의뢰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던 아내는 무척이나 밝고 쾌활한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집안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선지 매사에 구김이 없고 당당했죠. 더군다나 대기업 대리라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 도대체 왜 날 이렇게 좋다고 하나 싶어 처음엔 제가 불안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음은 또 얼마나 여린지 어느 날 술을 먹고 털어놓은 제 과거 이야기에 아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이러더군요. 불쌍한 광일 씨, 그동안 부모님한테 못 받았던 사랑 내가 전부 채워줄게요. 내가 광일 씨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앞으로 힘들면 혼자 견디지 말고 꼭 나한테 말해요. 알았죠? 하지만 우리의 연애는 그리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만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그만 아내가 혼전 임신을 하고 말았거든요. 솔직히 저는 두려웠어요. 제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먹어본 사람이 맛도 안다고 자식으로서 부모의 애정을 느껴본 적이 없던 제게 부모라는 이름은 너무도 무겁고 버겁게 느껴졌죠. 하지만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오히려 저를 북돋아 주더군요. 광희 씨, 괜찮아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당신 옆엔 항상 같이 의논하고 상의할 수 있는 아내인 내가 있을 텐데. 아내의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결국 아내를 믿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 딸하고 결혼을 하겠다고요? 미안하지만 난 이 결혼 허락할 수 없어요. 내가 승경이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좋은 배경을 가진 남자들 다 놔두고 내가 왜 광일군 같은 사람한테 우리 애를 보내줘야 되죠? 바로 장모 되실 분이 절 무척이나 싫어하셨거든요. 장모는 제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해주었지만 반말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제게 무척 상처가 되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계속되는 결혼 반대에도 아내가 고집을 꺾지 않자 나중에 아내 몰래 저를 따로 불러낸 장모가 제게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봐요. 내 딸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일부러 우리 승경이 임신시킨 거 아니에요? 요새 그런 파렴치한들이 많다던데 맞죠? 우리 승경이가 워낙에 곱게 커서 애가 너무 순진해. 그러니까 이런 근본도 없는 사람을 만났지. 광일군, 내 말 서운해하지 말고 들어요. 우리 승경이 집안 좋지, 학벌 좋지, 직업 좋지.
어디 하나 빠질 게 없는 애잖아요. 그런데 광일군은 모치는 어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부친이란 사람은 돈만 밝히다가 인연이 끊겨. 게다가 광일군 고졸이라면서요. 내가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랑 내 딸을 결혼시키고 싶겠어요? 이만큼만 들어도 그쪽한테 우리 딸이 너무 과분한 사람이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나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조금 거칠긴 해도 장모의 말이 틀린 부분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아내와 헤어지자니 아이를 너무나 낳고 싶어하는 아내에게 차마 아이를 지우자고 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민을 하는 와중에도 아내 뱃속의 아이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으니 언제까지나 질질 끌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 사실을 장모도 알고 있었는지 장모와 아내의 다툼 또한 심해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가던 날이었는데 아내 휴대폰으로 장모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그리고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은 아내의 언성은 얼마 되지 않아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만 좀 해, 엄마. 난 이 결혼할 거라고. 애를 지우라고? 엄마 미쳤어? 그게 지금 임신한 딸한테 할 소리야? 엄마, 광일 씨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 이 사람이 자기를 낳아줄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거야? 아니잖아. 영문도 모르고 부모한테 버림받고 힘들게 살면서도 이렇게 올바르게 성장한 사람이 오히려 곱게 자란 나보다 더 대단한 거 아니야? 난 광희 씨에 비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자꾸 엄마 그런 말 하면 나 이제 엄마 안 봐. 난 그렇게라도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이 사람이랑 같이 아이도 잘 낳아서 키울 거라고. 씩씩대며 통화를 마친 아내는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파 아내를 끌어안고 달래주었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에 받아보니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제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광일군. 여기 내 앞에 앉게. 그 사람은 바로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었습니다. 장모와는 숱하게 만남을 가졌었지만 장인의 얼굴을 보고 독대를 하는 건 처음이라 저는 잔뜩 긴장을 한 상태였어요. 장인은 제 술잔에 술을 가득 따라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승경이 엄마가 치맛바람이 원래 심했어. 말도 제법 못되게 하는 게 사람 가슴에 상처 내는 데는 아주 타고난 사람이지. 자네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 그리고 자네랑 승경이 결혼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모쪼록 결혼해서 두 사람만 잘 살면 돼. 나도 젊었을 땐 아주 힘들게 살았네. 그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성공도 할 수 있는 거고. 시작이 삐걱거리긴 했지만 이미 아이까지 뵌 마당에 어쩌겠나. 우리 승경이 잘 부탁하네. 알았지? 이후 장인은 정말로 장모를 잘 설득해 주셨고 장모는 하는 수 없이 우리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아내를 제게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았는지 결혼식 날 누가 보면 아내가 제게 팔려가는 줄 알 정도로 아주 펑펑 우시더라고요. 다행히 힘들게 시작한 만큼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아내는 아주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결혼 전 호언 장담했듯이 아내는 정말 좋은 아내이자 엄마가 되어주었죠. 저 또한 서툴게나마 아내를 흉내내며 아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빠가 되면서 알게 되었죠. 아빠란 존재는 가정의 지붕이자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또한 저는 장인 장모에게도 잘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어쨌든 제게 생긴 두 번째 부모님이었으니까요. 부모를 제대로 대하는 방법을 몰라 많이 서툴긴 했지만 그래도 장인과는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장모는 여전히 절 싫어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자주 처가를 찾아가면서 알게 된 건 장인과 장모의 사이가 매우 나쁘다는 거였어요.
주로 시비는 장모가 먼저 거는 편이었지만 장인 또한 장모에게 절대 지지 않더군요. 내가 당신 나가서 트림하라고 했지? 사람이 교양 없게 시리. 아니, 내가 내 집에서 편하게 트림도 못해? 냄새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그래? 시비를 걸 거면 좀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럴싸한 걸로 걸던가. 무슨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있어? 왜 말이 안 돼? 내가 싫다면 싫은 거지. 당신 같은 남편 아래서 내가 딸들을 이렇게 잘 키워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평생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서 살아야 돼. 할 줄 아는 거라곤 돈 벌어오고 집에 디비져 있는 것밖에 없던 양반이 자기 아내가 싫다는데 그런 것도 배려를 못 해줘? 당신이 이러니까 나한테 고운 취급을 못 받는 거야. 평생 집에서 노닥거리기만 했던 사람이니까 돈 버는 일을 그렇게 쉽게 말하지. 내가 이만큼 자수성가해서 돈 벌어오는 덕에 당신이 가정부도 쓰고 이렇게 고생 덜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야. 고급 가구에 명품 그릇 모으는 취미는 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줄 알아? 두 분은 우리가 앞에 있건 없건 틈만 나면 싸우셨어요. 그리고 아내의 동생이었던 처제는 자기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며 항상 진절머리를 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어쩜 저렇게 밉상인지. 내가 저 인간 입으로 들어가라고 밥이니 국이니 열심히 한 게 아닌데 원. 나도 당신 잘 먹고 잘 입으라고 피땀 흘려서 돈 번 거 아니야. 뭐라고? 아니 이 양반이 진짜. 아 엄마 그만 좀 해. 밥 좀 먹자. 어? 왜 매번 말도 안 되는 걸로 아빠 트집을 못 잡아서 안달인데 왜 그렇게 사람이 못됐어? 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는 사람한텐 어떻게든 상처를 줘야 성미가 풀리지? 예전에 형부한테도 그랬잖아. 제발 엄마가 그런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나쁠지 생각 좀 하고 말해.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처제는 장모를 무척이나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런 장인과 처제 사이에서 유일하게 장모 편을 들어준 사람이 바로 아내였습니다. 야, 김보경, 그만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 형부도 있는데. 아빠도 엄마 성격 알면 좀 져줘. 매번 꼬박꼬박 엄마를 그렇게까지 이겨 먹어야겠어? 넌 시비 걸린 건 이 아빠인데 왜 엄마 편만 들어? 서운하게. 됐어. 내가 승경이 넌 결혼시켰으니 이제 보경이만 시집 보내면 뒤도 안 돌아보고 네 엄마랑 이혼할 거다.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나중에 아내가 제게 말해주기를 아내도 처음엔 두 분 사이에서 항상 중립을 지켰다고 해요. 그런데 처제가 장모를 싫어하는 수준이 도를 넘어서는 것 같자 장모가 불쌍해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내를 장모가 처제보다 더 예뻐했던 건 두말할 필요도 없었죠. 그리고 두 분은 저와 아내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정말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처제가 결혼한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두 분은 협의 이혼 서류를 접수하시더라고요. 그때 장모가 저희 집을 찾아와 정말 얼마나 길길이 날뛰셨는지 모릅니다. 이 우라질 놈의 영감탱이. 감히 지가 뭔데 진짜로 나랑 이혼을 하겠다고 해? 그래, 꺼지겠다는 놈 나도 안 잡아. 어디 나 없이 살다가 길바닥에서 뒤져버리라지. 결혼 이후 처제는 해외에서 일을 하던 자기 남편을 따라 싱가포르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결국 장모의 곁엔 장모가 가장 좋아하던 아내만 남게 된 거죠. 두 분의 이혼 후에 우리 명절 때 두 집 모두를 각각 찾아뵈야 했습니다. 찾아뵙는 거야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장인 댁에 갈 때마다 장모가 어찌나 성을 내시던지 장모를 달래는 게 제법 일이 되더라고요. 조강지 쳐버리고 저 혼자 살겠다고 집 나간 그 영감탱이를 왜 찾아가? 이 명절에 나 혼자 여기 남겨두고 간단 말이야? 너흰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 서서방, 갈 거면 자네 똑 닮은 영민이나 데리고 둘이 가게. 나는 내 딸하고 더 있을 테니
저를 많이 닮아 정이 가지 않는다며 장모는 저희 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들 또한 장모가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지 장모 곁에 가길 꺼렸고요. 결국 장모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우린 다음 날이 되어서야 장모 댁을 나섰고, 그때에도 장모는 장인에게 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라며 괜한 억지를 부려대곤 했습니다. 명절만 지나면 아내도 진이 다 빠지는지 집에 오면 곧장 골아 떨어졌죠. 그렇게 결혼한 지 5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 해는 지금 제가 생각해도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불행했던 해였습니다. 바로 지방으로 촬영을 다녀오던 와중 고속도로에서 제가 실수로 졸음운전을 하다 큰 사고를 내고 말았던 거예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일이 끝나고 그 지방에서 하루를 묵고 오지 않은 저를 후드려 패서라도 말리고 싶습니다. 새벽에 내려가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일이 끝났던 저는 몸이 좋지 않다는 아내의 말이 신경 쓰여 결국 벌개진 눈으로 운전대를 잡았거든요.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졸음 쉼터에서 단 30분이라도 눈을 붙일 걸 하고요. 이후 저는 2달간 입원하며 무려 6번의 대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골반과 다리는 철심투성이가 되었고, 그렇게 수술을 받았는데도 의사는 제게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당장의 일은 할 수 없었지만 집에서 요양하며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처음 발을 딛고 설 때 다리와 골반이 너무 아파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지만 저는 아내와 아들을 생각하며 그 고통의 시간들을 악착같이 견뎠죠. 아내는 회사 일이 피곤할 텐데도 제 간병에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어요. 너무도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내를 위해서라도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제가 다친 지 1년이 조금 넘어간 시점부터 아내 행동에 조금 수상한 면모가 보이더군요. 여보, 나 이번 주말에 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 엄마가 요새 몸이 안 좋은지 자꾸 전화해서 날 찾네. 영민이는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당신은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지? 아내는 언제부턴가 주말마다 장모 댁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횟수가 너무 잦아지니 느낌이 조금 이상하더군요. 그래도 아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는지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거기다 아들까지 항상 함께 데리고 다니는 걸 보면 내가 몸이 불편해지며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졌나 싶어 저는 애써 찝찝한 마음을 털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회사를 간 평일 낮에 6살 배기 아들과 집에서 피자를 시켜 먹던 와중 저는 아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맛있어, 우리 아들? 이번 주말에 외할머니는 잘 뵙고 왔어? 아무 생각 없이 아들에게 장모의 안부를 물었는데 아들은 갑자기 먹던 피자를 내려놓더니 입을 꾹 다물더군요. 저는 아들이 왜 그러나 싶어 한 번 더 물었어요. 왜 그래? 피자 맛 없어? 아니면 외할머니네서 무슨 일 있었어? 제가 퇴근하자 입을 다물고 있던 아들이 돌연 눈물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들을 안고 달랬죠. 영민아, 왜 울어? 어? 아빠, 사실은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말마다 나 외할머니네 맡기고 엄만 다른 데 갔어. 맨날 하룻밤 자고 다음날 저녁이 돼서야 나 데리러 오고. 나 외할머니네 가기 싫어, 아빠. 외할머니가 자꾸 나 눈치 줘. 뭐? 저는 우선 엉엉 우는 아들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온 아내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밤새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말이죠.
다음 주말에 아내 뒤를 몰래 밟아볼까 싶기도 했지만 아직 거동이 많이 불편했던 터라 그건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 인터넷으로 심부름 센터를 알아보았고 그 업체의 아내의 뒤를 밟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리고 심부름 센터에서 제게 건네준 자료는 그런 저를 절망시키기에 너무도 충분했죠. 설마 했지만 아내는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 주말마다 아들을 장모에게 맡기고 1박 2일이라는 시간 동안 말입니다. 더군다나 더 충격적인 건 아내에게 그 상간남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장모라는 사실이었어요. 배신감으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갑자기 메스꺼워진 속을 달래려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만 그마저도 사례가 걸려 한참을 콜록대야 했죠. 그리고 바닥에 흘린 물을 휴지로 닦는데 눈물이 줄줄 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제 몸이 이렇게 됐어도 아내와 아들을 생각해 그 힘겨운 시간들을 재활에 올인하며 악착같이 버텼는데 그 시간들이 모두 무용지물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닦으며 그 자리에서 한참을 무릎 꿇고 흐느꼈죠. 그리고 그 주 주말 저는 장모댁에 간다는 아내를 붙잡아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내의 눈이 사정없이 떨리더군요. 저 몰래 그날도 아들을 장모에게 맡기고 상간남을 만나러 가야 했을 테니 초조하고 불안했겠죠. 저는 애써 그런 아내를 모른 척했습니다. 장모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말이죠. 서서방, 자네가 어쩐 일인가? 몸도 불편한 사람이. 장모 또한 그런 저를 보고 놀란 눈치더니 이내 저를 곶가운 듯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순간 저는 아내와 장모 앞에 심부름 센터에서 받은 자료들을 전부 뿌려버렸죠. 그게 뭔가 싶어 종이들을 주워본 아내는 안색이 새파래졌고 장모는 잠시 흠칫하더니 이내 더 표독스럽고 뻔뻔한 표정을 제게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이래서 밑바닥 태생들을 안 좋아해. 집에서 하는 것도 없이 밥만 축내고 있으면서 이런 음침한 짓까지 하고 있어? 소름 끼치게? 소름이요? 장모님, 그게 지금 사위인 저한테 할 소리입니까? 아무리 제가 아직 몸이 덜 나아서 반불구 신세가 됐다고 해도 사위가 이렇게 두 눈 뜨고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자기 딸한테 바람 피울 남자를 소개시켜줘요? 결혼이 장난입니까? 네? 저도 엄연히 법적으로 장모님 자식이고 가족이에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드셔도 그렇지 댁 따님하고 6년을 살 부딪히며 살아온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해요? 그리고 당신도 그래. 아무리 장모님이 종용하셨어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을 두고 그것도 이렇게 버젓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을 수가 있어? 차라리 이제 내가 싫어졌다고 나한테 대놓고 말하지 그랬어. 안 그래도 당신한테 죄책감 가지고 있는 나니까 그럼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줬을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굴어? 어? 저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뚝뚝 눈물을 흘려댔고요. 하지만 장모만은 도리어 제게 화를 내며 삿대질을 하더군요. 자네가 뭔데 내 딸을 울려? 주제넘게. 그래, 이렇게 된 거 내가 톡 까놓고 이야기함세. 맞아, 그 남자 내가 소개시켜줬어. 내 딸 더는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 내 딸 직업도 좋고 아직 나이도 젊은데 언제까지 병신된 남편 수발을 들면서 살아야 하나? 내 딸 정도면 애 한 명 있는 게 그리 큰 하작거리도 못 되는데. 그리고 따지고 보면 자네가 그렇게 된 건 다 자네 탓 아닌가? 자네가 한심하게 졸음운전하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 사달이 나진 않았을 거 아닌가? 자네가 정말 양심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기 전에 내 딸을 놔줬어야지. 안 그런가? 그러니 이제라도 내 딸 그만 놔주게. 내 딸이 아직도 자네랑 좋아서 죽고 못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승경이 얘도 그 남자가 좋다지 않나? 그러니 제발 내 딸한테서 떨어지란 말이야. 어쩜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람에게 잔인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눈두덩이가 뜨거워지는 게 정말 피눈물이라도 흐를 것 같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 또한 아무 말 없이 제 뒤를 따라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들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 아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나도 가족은 지키고 싶어서 그동안 숨겼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그건 내 욕심이겠네. 우리 엄마 탓할 거 없어. 그 사람 소개는 엄마가 시켜줬지만 나도 너무 힘들고 지쳤어. 이제 나도 그만 편하게 새 인생 살고 싶어. 내가 당신한테 우리 영민이랑 이 집이랑 다 줄게. 나 평생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 아픈 남편 버리고 떠난 나쁜 년이라고 저줄 퍼붓고 원망을 해도 할 말 없어. 그러니 여기서 우리 그만하자. 좋았던 시간은 그냥 여기에 좋았던 기억으로만 남기자. 당신이 좋아하던 사진처럼 말이야. 이젠 화도 나지 않았어요. 바람을 피운 건 분명 아내 잘못이지만 아내가 제게 그 누구보다 헌신했었던 건 또한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원망 섞인 말을 남기고 아내와의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당신만은 절대 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 정말 당신하고 영민이 생각하면서 이악 물고 1년을 버텼어. 얼른 재활치료 잘 맞춰서 다시 우리 세 식구 잘 살아보게 하려고. 근데 그게 다 나 혼자만의 착각이고 욕심이었구나. 이 집하고 영민이 다 나한테 준다고? 날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 마음 다 편하자고 하는 짓이겠지. 그래, 이혼해. 나랑 아들 버리고 어디 잘 살아봐. 저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돈을 원한 건 아니었지만 억하심정을 주체하지 못해 그 상간남에게도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냈죠. 이후 들려오는 얘기론 아내는 저와 완벽히 호적 정리가 되자마자 그 남자와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없는 집에서 그 돈을 받고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정말 살기가 싫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제겐 아직 어린 아들이 있었고 저는 아빠였으니까요. 이후 저는 집을 처분하고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재활치료를 이어갔죠. 감사하게도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까스로 보조기 없이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엔 비록 뛰기는 힘들더라도 정상인 같은 속도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친 전 고민 끝에 사진관을 차리게 되었어요. 예전처럼 프리랜서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이제 몸도 썩 성치 않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들 옆에 계속 붙어 있고 싶었거든요. 사진관엔 참 많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 사람들부터 여권 사진, 증명사진을 찍는 사람까지 사진을 찍는 이유도 사정도 전부 제각각이었죠. 저는 몇 년에 한 번 찍을까 말까한 그 사진들 속에 사진을 찍던 날 그 사람들의 기억이 기분 좋게 남아있길 바랬어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을 무척이나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아이고, 자제분 인상이 너무 좋네요. 자자, 아드님, 어머님 어깨에 손 올리시고 여기 보세요. 이야, 이 사진은 집에 걸어놓기만 하면 복이 절로 굴러 들어오겠어요. 다들 웃는 인상이 환하시니 찍는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학생, 증명사진 너무 잘 나왔네요. 이력서에 쓸 거라고 하셨죠? 부디 이 사진으로 좋은 회사 전부 주르륵 합격하세요. 화이팅! 손님들은 항상 웃는 얼굴로 제 사진관을 나섰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던 때와는 다른 보람과 기쁨이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사진 일을 그만두지 못한다 싶기도 했고요. 이후 사진관을 차린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은 어느덧 16살의 사춘기 소년이 되었었죠. 면접 교섭권 때문에 아들은 몇 달에 한 번씩 전 아내와 장모를 만났지만 저는 딱히 아들에게 그들의 소식을 묻진 않았습니다. 궁금하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다만 아들은 가끔 제게 한 번씩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외할머니 많이 변하셨다? 전처럼 날 막 대하시지도 않고 가끔씩 아빠 안부도 물으시고 근데 많이 아프신 것 같아. 가끔 내 앞에서 울기도 하셔. 물론 저는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쓰게 웃거나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전 장모에 대한 이야기는 눈꽃만큼이라도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그날도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사진관에 들어오는 손님을 맞이하는데 웬 백발의 할머니가 들어오더군요. 연두빛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요. 그리고 그 손님의 얼굴을 본 순간 제 입가에 걸렸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서서방. 그 사람은 바로 10년 전 저를 아주 잔인하고 매몰차게 쫓아냈던 전 장모였어요. 꿈에서조차 2번 다시 마주치기 싫었던 누구보다 제가 끔찍하게 여긴 그 사람이요. 10년 전엔 흰머리도 거의 없고 제법 등치도 있었던 전 장모는 딱 봐도 많이 왜소해진 모습이었죠. 누가 봐도 힘없는 노인이구나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당신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어쩐 일입니까?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제 앞에 나타나요? 미안하네. 내가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왔어. 그래도 서서방, 나 오늘은 자네 전 장모로 온 게 아니고 손님으로 왔네. 손님이요? 하고 많은 사진관 중에 왜 여긴데요? 서서방, 사실 나 오늘 내 영정사진 찍으러 온 거야.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네. 내가 그동안 고약하게 살았더니 하늘이 벌이라도 내리는 건지 내 건강을 너무도 빨리 앗아갔어.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내 자네를 마지막으로 꼭 만나고 싶었다네. 전 장모는 제 싸늘한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말에 저는 속으로 내심 깜짝 놀랐지만 저를 인간 취급도 해주지 않았던 전 장모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기 싫어 저는 애써 표정 관리를 했죠. 그리고 여전히 냉담한 제게 장모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난날 자네에게 정말 죽을 죄를 지었네. 내 입이 10개라도 차마 할 말이 없네. 내가 미안하네. 내가 사람 귀한지를 모르고 경거망동했어. 그만하세요. 갑자기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저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댁 사정이 궁금하지도 않고 이깟 진심인지 아닌지 모를 사과 같은 거 받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당신을 보고 있는 지금이 너무 끔찍해요. 그러니까 제발 나가세요. 2번 다시 여기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정말 영문을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전 장모가 진심으로 저러는 건지 아닌지조차 제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전 장모의 행동은 모두가 다 가식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적어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고개를 들고 절 찾아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모진 말에도 전 장모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더군요. 서서방, 부디 너무 매몰차게 날 쫓아내지 말게. 나 정말로 자네에게 사죄를 하고 싶어서 왔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네. 나 때문에 엄마 없이 자란 우리 영민이만 생각하면 내가 자다가도 눈물이 나.
그렇게 자네와 영민이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으니 나와 내 딸이 큰 벌을 받은 거겠지. 그리고 전 장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영민이가 차마 제게 전하지 않은 그간의 사정이 그들에겐 참 많았더라고요. 자네 다음에 승경이와 결혼한 그 놈이 사업을 하는 놈이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며 승경이랑 내 돈을 야금야금 빼앗아 갔다네. 처음엔 좋게 부탁하며 사정을 하더니 나중엔 승경이 이름으로 거액의 대출까지 받고 그것도 모자라 승경이 이름을 멋대로 사업자 대표로 올려놨더라고. 승경이는 그놈을 돕겠다고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했는데 결국 그놈 대신 엄청난 세금 폭탄까지 맞게 됐지. 아주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 나중에야 난 내 판단이 잘못된 걸 깨닫고 그놈한테 이혼하라고 역정을 냈는데 그놈이 나한테 그랬네. 첫 번째 사위는 몸이 망가졌다고 자기까지 붙여서 이혼을 시키더니 이번엔 자기 사업 좀 망했다고 그새 못 참고 또 이혼을 시키려는 거냐고 말이야. 아휴, 게다가 좋을 땐 삼키고 조금이라도 쓰면 버리는 게 나한테 가족이라는 존재냐면서 비아냥대는데 그때 내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네. 내가 그런 인간 말종만도 못한 인간인 걸 아이러니하게도 그놈 말을 듣고 깨달아 버린 거야. 결국 승경이는 그놈과 이혼을 했지만 이미 우리 집안은 남은 재산 하나 없이 망가졌고 나는 화병으로 건강까지 잃었네. 억울하진 않아. 이게 다 인과응보 아니겠나. 자네한테 그리 모질게 굴었으니 결국 우리도 그 벌을 받은 게지. 그래서 염치 없지만 꼭 자네한테 사죄를 하고 싶었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해. 그저 자넨 절대로 내가 말한 것처럼 하찮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꼭 말해주고 싶었네. 하찮고 수준 떨어지는 건 자네가 아니라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나였다네. 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이후 전 장모 아내는 전 장인의 지원으로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중견기업으로 이직한 전 아내의 벌이로 2사람이 생활하고 있다고요. 영감이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한 나와 승경이에겐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걸 내가 제발 당신 딸을 생각해서 도와달라고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다네. 다 내 탓이니 승경이는 모른 척하지 말아달라고. 승경이가 자네에게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승경이가 그릇된 부모인 나로 인해 못된 길을 걸었다는 것 또한 사실이지. 다 부모인 내 잘못인 거야. 미안하네, 서서방. 전 장모로서도 자네 전처의 부모로서도 내 이렇게 머리 숙여 사죄함세. 펑펑 울며 제게 계속해서 사과하는 전 장모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지난날 제가 받았던 상처와 배신감이 컸었으니까요. 그걸 이제야 아셨어요? 당신이 제게 한 짓이 사람 같지도 않은 일이었다는 걸 이렇게 죽기 전에 아셨냐고요. 저 정말 그 가정을 열심히 지키고 살고 싶었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당신과 전 장인어른을 대했는데요. 새로 생긴 내 가족에게 내가 얼마나 큰 마음을 주었는지 당신이 알았다면 적어도 절 그렇게 쓰레기 처리하듯 내다 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전 정말로 당신이 원망스러워요. 너무 믿고 원망스러웠다고요. 미안하네. 미안해. 내가 어릴 적에 부모한테서 너무 많은 구박을 받고 살았어. 가난한데 밥만 축내는 딸년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내 딸만은
나와는 다르게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그만 너무 도가 지나쳐 버렸네. 다 못되고 무식했던 내 탓이야. 나를 용서하지 말게, 서서방. 저는 그동안 속으로만 삭혀왔던 수많은 원망을 전 장모에게 토하듯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제 묵은 감정이 풀렸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매일 밤 우라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가득했던 억울함은 조금 사그라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전 장모와 저는 한참을 울었고 더 이상 저는 전 장모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찮다고도 혹은 괜찮지 않다고도 말이죠. 다만 저는 눈물을 닦으라는 뜻으로 전 장모에게 휴지를 내밀고 다음엔 전 장모가 원하는 대로 영정사진을 찍어주었어요. 이나 때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그때까지 저도 전 장모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을 받아들고 사진관을 나서기 전 장모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고맙다고 제게 인사하곤 몸을 돌려 나갔습니다. 문을 나서는 전 장모의 앙상한 어깨를 저는 한참이나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전 장모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아주 오랫동안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죠. 이후 전 장모는 9개월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솔직히 조문을 가고 싶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먼 거리를 아들 혼자 보낼 수도 없어 저는 하는 수 없이 아들과 함께 전 장모의 빈소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이혼 후 처음으로 전 아내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여보. 전 장모의 말대로 전 아내는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어요. 두 볼과 눈 아래가 푹 꺼지고 팔목은 앙상한 것이 몰골이 정말 말이 아니더군요. 저는 전 아내에게 아무런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깨를 으쓱이곤 예의를 차려 조문을 마쳤지요. 제가 찍어준 영정사진 속 전 장모는 사진을 인화할 당시엔 몰랐었는데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깊은 주름에 파묻힌 눈엔 많은 애환과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죠. 이후 전 아내는 저를 흐끈거리며 아들과 몇 마디를 나누었을 뿐 제게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어요. 저 또한 아내의 시선을 모른 척했고요. 그저 어두운 낯빛의 장인만이 제 앞에 조용히 앉아 고맙고 미안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나중에 아들에게 들어보니 전 아내와 재혼했던 그놈은 끝까지 빈소의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다고 하네요. 고작 그런 놈과 재혼을 하려 저를 버린 전 아내가 불쌍하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전 아내에 대해 동정심을 느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한 건 다름 아닌 아내 본인이었으니까요. 전 장모가 세상을 떠난 지 약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저는 아직 전 장모의 영정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서 무엇 하나 싶다가도 왜인지 차마 그걸 버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흐르고 내 마음속 상처도 좀 더 누그러지면 그때 다시 전 장모의 사진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땐 전 장모가 사진 속에 담은 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온전히 가슴에 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까진 우선 저는 아들 영민이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키우며 아빠로의 역할에 충실하며 살아가야겠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씩의 후회는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남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 일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로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우린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줄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잘못을 저질렀다면 전 장모와 저처럼 용서를 할 수 있기까지의 시간도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으니 시간이 더 늦기 전에 그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셨으면 좋겠네요. 시간은
그 누구도 기다려주질 않으니까요. 그럼 제 우울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